바뀐 권력이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그 공무원들한테 다시 자기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그 의기와 정의감이 꺾이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콱 막힙니다. 하태경 의원이 얼마 전에 신재민은 내가 지킨다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의 보호 연대를 자처하고 나오셨군요. 아, 네. 그때 이제 제가 자처한다기보다는 그때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이라는 이제 그 모임이 발족을 하면서요. 그분들과 같이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정치권에서 또 역할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김태우 수사관 변호를 하면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대검 앞에서 했고요. 앞으로 이제 또 역할을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에서 또 열심히 또 하실 거고, 또 저는 저대로 또 국회에서 이제 옆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익위에 공익제보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보호 절차가 있죠. 보호 절차가 시작되는군요.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서 또 도움을 줘야 될 거고요. 당시에 이제 22명, 그러니까 김기수, 백승재 등 이제 22명의 변호사님들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셨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또 이름을 올리기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 출신의 이제 전직 검찰에 계시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뒤에서 또 물밑에서 조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태우 수사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했겠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굉장히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특히 신재민 사무관이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정말 이런 것이 정이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는 이런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길을 꺾는 것은 우리의 이 청년들의 어떤 순수함을 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측근도요.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공익제보자가 맞냐라는 논쟁도 있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공익제보의 형식이 중요했는지 유튜브로 했으니까 안 되고 저는 공익제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공익인지 사익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거는 공익제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잣대를 하나도 안 들이대야 진짜 공익제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저 앞부분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것을 한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재부 장관이시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발을 청와대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고발을 한다는 게 되게 자기 모순인 게요.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것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압박을 하는 것을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국가 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문제들을 기재부 공무원들이 저항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실제로 막아내기도 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도로 그러면 같은 동지였던 신재민을 왜 기재부에서 고발을 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을 만약에 계속 고발을 진행해 나가면 기재부 수장으로서의 영이 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고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진급자 명단과 예정자 명단 또는 이 평판 조사 서류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이건 또 네. 이 기밀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청와대와 정부가 얘기하는 부처 내에 또는 조직 내의 기밀의 기준이 네. 너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기밀이고 네.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것은 기밀이 아닌 게 아니냐. 아하.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제보자가 내 편이 하면 공익제보자고 상대편이 하면 상대한테 유리하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게 하면 그거는 기밀 누설자가 되는 거죠. 이런 네.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이고요. 이거 뭐 내로남불이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지금 저는 그 담배 피려고 뭐 차를 주차해놨다가 네. 뭐 차에 잃어버렸다. 두고 내려왔다고 그랬죠. 너무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이게 어떤 유출이 돼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제가 볼 때 오늘인가 그 육군에서는 이제 또 그 변명을 아마 일부러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행정관이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참모총장이 직접 불렀다. 네. 근데 되게 웃기죠. 왜 그 얘기를 인지합니까? 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보호해줄까? 어떻게 청와대 편을 들어줄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사흘 만에 그 입장이 나왔는데 사실은 언론에서요. 저희도 그런 보도를 했지만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 신임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낼 수가 있냐라는 네. 식의 보도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육군에서 해명을 한 건데 네.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네. 누가 누구를 불렀냐가 본질은 아니다라고 네. 조금 전에 저희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요. 이게 인사 문제 아닙니까? 인사 문제. 이 민감한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따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이 부르면 또 청와대 행정관 담당 행정이 간다라고 하면 그럼 모두 자기 인사와 관련된 자기 부서의 인사 관련된 거로 청와대 행정관 부르면 다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 이게 저는요, 이 적폐 청산한다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적폐는 청산은커녕 이 제보만 해도 이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고 또 심지어 저는 끔찍한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만요. 이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의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미꾸라지, 불순물 이게요. 청와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입니다. 네. 그런데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의 전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인 하나를 두고 굉장히 그 약한 공무원 그것도 6급 공무원 하나를 두고 너는 불순물이야. 너는 불순물이고 미꾸라지야. 이게요.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받아야 돼. 이거는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많은 국민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뭐라고 덤비지 마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의 서류 분실 사건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엔 청와대 개편까지 이어졌어요. 네. 이 개편에 대해서 앞서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남겼었는데 이번에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친정체제, 친문운동권 진정체제를 강화한 거라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요, 결국에는 반동이다. 대통령이 더 소통을 열심히 하고 좀 더 국민적 눈높이에서 맞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강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독선이 될 거라고 독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제가 볼 때 특히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네. 친북이 가더니 친중이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노영민 비서실장 저는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에 사드 보복에 네. 대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두둔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의 어떤 전적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을 그 전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전대협 출신으로서 어떤 종북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친중 논란이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국민소통수석이 언론인 출신을 쓰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면면을 봤을 때 좀 의심이 드는 게 언론을 더 확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과 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정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갈수록 불통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여담입니다만 국민소통수석에 언론인 출신이 있다고 이 언론들이 확 쥐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강성이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 언론이 우리가 보시다시피 막 탄압을 해도 공익제보자는 계속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어떤 역사적 유산 이런 게 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차지철 경호실장 흉내를 내고 있다. 포험자분이 기분 좋으냐?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사진을 그래서 저희가 이 전방 시찰했던 이 선글라스 논란의 그 문제 사진을 그때 굉장히 부적절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부재 시에 외국 순방을 나갔었는데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일종의 보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총리도 아닌데 장관들을 끌고 나가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참으로 일단 향후 행보가 지금 또 관심사예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전 이제 실장이죠. 이제 앞으로 총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통일부 장관으로 컴백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총선설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분이 나오면 오히려 더 전선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종석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이 8.6 운동권 특히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기득권 운동권 세력들은 저는 이제는 이 앞으로 향후의 미래의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이제 역사적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6 운동권 세대의 이 정치인들과 한판 어떤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님도 같이 운동권 저는 아닙니다. 그 밑에 세대입니다. 그럴까요? 바로 밑에 세대.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약 1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 광화문 시대 선언도 지금 좌절이 됐습니다. 뭐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그 전에 불통 정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피로감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출범할 때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솔직히 뭐 저는 크게 기대 안 했지만 그런데 이제 소통을 포기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화문을 나가겠다, 뭐 거기다가 뭘 짓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이 제대로 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모르는 게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광화문 나가서 사람들이 데모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반대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얼마나 민심이 차가운지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피하시면 어떡하냐. 특히 외국에 갔다가 순방 갔다 오시면서 뭐 기자들이 이제 경제 물어보니까 경제는 묻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점점점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고립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죠. 일단은 뭐 국민들과 함께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 현실화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이게 쇼라는 거를. 그런 것보다 한마디 한마디라도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서 유튜브 방송이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유튜브 대전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진보 보수 진영의 양강구도
홍준표, 유시민 방송 잠시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칠래요의 주제가 저여가지고요. 요즘 제가 좀 핫하죠. 그게 이제 안 되고 싶어요.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를 은퇴할 때 이미 다 생각했던 거예요. 최근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신 유시민 전 의원이 유튜브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시민 유튜브가 나오면 그 유튜브는 친북 좌파들의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아주 관심 대상인 유시민 그리고 홍준표 이 두 인물의 유튜브 방송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나가는 동안 이현주 의원께서 내 방송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원래 유튜브 방송은 이현주 의원이 더 먼저 시작을 했죠. 보시죠. 제발 문재인 정권이 대호각성에서 소득주도 성장 즉각 폐기하고요. 북한하고 이런 일방적인 끌려다니는 정책 이것도 포기하고 안보 포기하는 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거 본인 방송 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까 다른 사람들 인사. 방송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먼저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더 관심을 받는 거는 또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방송이었는데 그 첫 방송 대전은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경쟁 자체보다도 저는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요. 네. 현역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제 정치 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떤 맥락으로 생각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유튜브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유 뭘까? 결국은 기존의 방송을 통해서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는 정보와 어떤 비판에 대한 욕구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주지 못하는 어떤 너무 친여적인 방송은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력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해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제가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건 1, 2위에 유시민, 알릴레오, 홍준표의 홍카콜라가 유명하지만 네. 보니까요 저희가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개인 방송을 하는 구독자 수는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 1등으로 조사가 됐네요. 그리고 훨씬 더 일찍 시작하셨고요. 네, 제가 한 3, 4개월 정도 그렇죠. 됐어요. 그래도 이제 짧은 기간 치고 굉장히 빨리 늘어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제 담당 비서, 요거 담당하는 비서가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독자들이 보시면 조금 이렇게 다른 그 앞에 1, 2위 방송에 비해서 약간 이제 돈 들인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약간 소박한 네. 소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직접 다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민생과 이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그 맥락과 철학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함께 계속 들어주시면 이게 바로 국회의원의 생각이구나.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짧게 지나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판단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런 이제 제 목표는 뭐냐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일종의 블록체인 정당을 네.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유튜브 보시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데 그렇죠. 이 안에서요. 그래서 이 안에서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그 어떤 그 트랙이 계속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허튼 소리 하거나 말 바꾸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네, 다 이제 영상과 기록이 기록으로 다 나죠.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일종의 블록체인의 데이터로 네. 로우 데이터로 남아있게 되죠. 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이 전 국민에게 관심을 많이 끌기도 했지만 저 1회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옵니다. 정치 안 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평론가들은 유시민 이사장은 이미 정치를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정치라는 게 꼭 무슨 어떤 자리에 가야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하고 같이 우리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가 함께 하면서 리더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지지를 받게끔 호소하고 네. 이게 정치 활동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5분 시간 정말 빨리 간다고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다 벌써 시간이 지나갔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무거운 얘기도 얘기지만 네. 이 첫사랑, 이현주 의원의 첫사랑이 아니라 이현주 의원을 좋아한 연예인이 있다고 한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바로 방송인 서경석 씨. 서경석 씨가 서울대 불문과 9.1학번 동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경석이가 나를 좋아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인기가 많으셨나 보죠. 그냥 뭐 친하게 지냈어요. 네. 네. 그래서요. 네. 제가 서경석 씨한테 아까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또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현주 의원을 대학교 때 좋아한 게 맞느냐 네.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언주가 죄송합니다. 네, 네. 서경석 씨 답입니다. 네, 언주가 유명 정치인이고 저도 방송인이다 보니 학창 시절의 추억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인터뷰는 사절하겠습니다. 네. 단 그건 대답드리겠습니다. 안 좋아했습니다.